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이번에 완벽한 생애라는 소설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착륙을 준비한다는 기장의 목소리에 윤주는 눈을 떴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는 그새 어두워진 대기가 펼쳐져 있었다. 탑승 전 공항의 전면 유리창 앞에 선 채 비행기의 날개 끝이라든지 짐차의 바퀴, 관제탑의 레이더 같은 곳에서 잠깐씩 반짝이던 겨울 햇빛을 번갈아 건너다 봤던 게 꿈결처럼 떠올랐다. 유리창에 남아있던 얼음 조각은 마치 햇빛이 그 내부에서 점등된 듯 환하게 투명했다는 것도.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명암 경계선을 지나온 것만 같다고 윤주는 생각했다. 비행기가 명암 경계선을 넘으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공간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대기의 영역 안으로 입장하게 된 거라고. 이런 식의 비생산적인 생각이 윤주는 좋았다. 방송국에서 구성작가로 일한 지난 3년여 동안 윤주에게 생각은 원고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부풀려지다가 형태를 갖춰가는 일종의 유용한 그릇 같은 것이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책과 잡지와 신문을 읽으면서도, 혹은 버스나 커피숍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다가도 원고에 담을 만한 내용이 포착되면 그것을 그대로 장면화하여 생각의 그물속으로 밀어넣는 식이었다. 장면들은 완성된 그릇의 형태로 머릿속을 떠돌다가 원고에 활용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버려졌고, 그 뒤엔 좀처럼 소환되지 않았다. 원고에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윤주는 늘 이 기준으로 순간의 자극들에 집중하곤 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서 지상의 불빛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구체적인 일상을 비추고 있을 불빛이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불빛은 전기와는 관련 없는 신비로운 물질처럼 보였는데, 거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구슬이랄지 일몰 이후에만 열리는 땅의 입술 같은 것을 상상하니 윤주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고 보니 비행기 안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 건 처음이었다. 할인된 티켓을 구매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생에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야경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작은 행운이 따른 셈이다. 시징, 비행기는 이제 제주로 들어온 듯합니다. 윤주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문장을 썼다. 집을 보며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유추하는 건 은철에게서 배웠다. 여행을 할 때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타인의 집을 빌려온 은철은 집의 크기와 구조, 가구와 소품의 배치, 그리고 채취와 습관의 흔적으로 거주인을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6년 전 시징의 아파트로 큰 배낭을 메고 들어온 날, 그날도 은철은 아파트 내부를 쭉 한번 훑어보더니 시징에 대해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몇 년째 착용한 적 없는 옷과 구두들, 손잡이가 떨어진 프라이팬과 전선이 끊어진 어댑터, 과거로 패션 잡지들과 고등학교 시절의 교과서까지. 시징의 아파트에는 당장 내다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긴 했다. 은철의 짐을 놓기 위해 가구를 옮기거나 수납장을 비울 때마다 폐 건전지, 일회용 젓가락, 녹슨 못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단추들이 끊임없이 굴러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철은 시징을 놀렸고, 시징은 한때는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며 항변하거나 딴청을 피웠다. 그날의 작은 소란을 떠올리자 웃음이 났다. 그런데 시징은 금세 웃음을 거두고는 자신의 발등을 골똘히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어쩌자고 영등포까지 와버린 것일까? 은철에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은철은 시징에게 사랑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 번도 커밍아웃을 해본 적 없는 시징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는 별나게 무욕적인 부류로 인식됐고 언제부터인가 그 평판은 그대로 시징의 삶이 되었다. 무서워서였다. 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애인을 찾는 것이나 그 애인에게서 합당한 애정과 존중을 받는 것에 시징은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사랑은 매 순간 진지해야 하며 세상의 모든 속물성과 싸우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은철을 만나면서부터 시징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몸을 만지며 잠드는 하루하루만으로도, 그러니까 열망이나 격정 없이도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것만으로, 사랑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추억이 보호막이 되어 덜 다치고 덜 부서지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사랑이 끝나고 나니 생애는 사랑의 경험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지루한 연극이 되어버렸다.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은 은철이었다. 아니, 은철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징은 다만 은철이 객석에 앉아 있다고 가정하며 텅 빈 무대에 서서 6년째 사랑을 잃은 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을 뿐이다.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산다는 은철의 진단은 정확했던 셈이다. 진저리가 날 정도로 정확했다. 내 딸 한번 해주라. 보경 언니가 다시 말했고 미정은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미정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온 그녀가 두 손으로 미정의 뺨을 어루만졌다. 보경아, 보경아 있지. 엄마는 미안해. 그냥 엄마가 다 미안해. 이상했다. 미정은 이상하다고 거듭 생각했다. 그녀가 미정을 보며 성장한 딸의 얼굴을 유추하곤 했다는 것을 그때껏 단 한 번도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데도 미정은 바로 확신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가를 더 하고 싶어 하면서도 끝내 하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정이 먼저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어색한 건 없었다. 이유나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미정도 그녀의 딸이 되는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보경 언니는 도무지 안치실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보경 언니 남편이 언니와 어린 아이를 대표해서 혼자 안치실로 들어갔는데 5분도 안 돼 안치실에서 뛰쳐나온 그는 얼이 빠진 얼굴이었다고 했다. 차가워 여보, 우리 보경이가 너무 차가워. 그는 말했고 보경 언니는 그렇다고 이렇게 빨리 나와버리면 어떡하느냐고. 보경이 서운해서 어떡해 소리를 내지르며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그의 가슴을 쳤다. 붕괴된 건물에서 발견된 시신이니 상태가 온전했을 리 없다고. 남편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그날로부터 12년이 흐른 어느 날 보경 언니는 미정에게 말했다. 잘한 걸까? 묻기도 했다. 엄마라는 사람이 마지막 인사도 못 해줬잖아. 나 아플까봐, 나 다칠까봐 우리 보경이한테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어. 미정씨, 내가 나빴던 거지? 그치? 그렇지? 괜찮아. 미정은 속삭였다. 제주에서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잔뜩 취한 보경 언니가 보경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일을 후회하던 그날처럼 미정은 괜찮다고 연이어 말했다. 보경 언니는 이내 미정의 어깨에 얼굴을 묻더니 오래오래 흐느꼈다. 한 사람의 흐느낌 뒤편은 아주 광활한 암흑 같았다. 2년 전 제주공항에서 시간은 그렇듯 더디게 흘렀다. 버스는 곧 종점인 신촌에 도착했다.
양손에 비닐봉지들을 나눠든 채 버스에서 내린 미정은 바로 빈 택시를 잡아탔고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충동적으로 망원동이라고 대꾸했다. 새 직장인 독립프로덕션 근처로 이사를 간 윤주가 몇 번이나 집에 놀러오라고 일러주었는데도 주스만 받아놓고 일이 바빠 가보지 못한 차였다.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미정은 휴대전화 전화번호부에서 윤주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윤주가 전화를 받으면 식재료가 양손에 가득하다고, 하나같이 최상급의 유기농 농작물이라고. 그런데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양이니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미정은 말할 생각이었다. 시징, 새로 이사간 곳은 어떤가요? 사실 나는 홍콩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그 이름처럼 향기로운 항구 같은 곳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죠. 나는 홍콩의 분위기를 영화를 통해 배웠는데 그 영화들은 대개 1990년대에 만들어졌으니 내가 한 시절 흠모했던 그 풍경은 지금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시장과 야외 식당들, 낡은 아파트 발코니에 걸려있는 빨래와 빨래 사이로 보이는 비행운, 좁고 복잡한 골목, 낙서로 가득한 공중전화 박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들과 그 계단 끝에 있는 흐릿한 가스등. 시징,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던 홍콩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이야기를 내 머릿속 사원, 그 벽에 난 구멍에 묻으려 합니다. 우정을 보내며 서울에서 윤주. 완벽한 생애를 처음 구상하고 집필한 건 2019년 봄부터 여름까지였다. 신념을 따르고 사랑이 진심일수록 상처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신념과 사랑이라는 단어들에 함유된 아름다움이 어째서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더 가난하게 하는지 나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 생애는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소설을 마무리하는 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음은 또 다른 투신과 좌절과 희망으로 다시 완벽으로 나아간다. 다치면서 부서지면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지 못한 채 흔들리면서. 혁명은 끝나도 혁명의 방식은 남는다는 믿음이 있다. 타인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신념은 텅 빈 진념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며 사랑은 추억을 남기지만 그 추억은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안다. 이 모든 불완전성을 살아가는 윤주와 시진과 미정, 그리고 비슷한 결의 생애 속에 내던져진 소설 바깥의 독자들과 완벽한 생애를 나눈다면 좋겠다.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생애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살아있음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